그날 아침 아파트 경비실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단지 입구에 커다란 꽃다발이 놓여 있는데 수상하다며 누군가 신고한 거였죠. 경비 아저씨가 나가보니 꽃다발 밑에 종이 한 장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유서였죠. 유서에 적힌 문장은 길지 않았어요. 누구를 향한 말도 이유에 대한 설명도 없었고 마지막 문장은 단순했어요. 믿은 내가 바보였다. 그게 전부였어요. 그 꽃다발이 놓인 자리는 307호 앞이었어요. 307호에는 2달 전까지만 해도 혼자 살던 64세 여성이 있었어요. 혼자였지만 활기 넘치는 분이었죠. 매주 화요일이면 반찬 나눔 봉사도 하고 동네 강아지들 산책도 도와주곤 했거든요. 그런 그녀가 한 달 전 갑자기 결혼을 했다고 했을 때 모두 놀랐었어요. 다들 궁금해했어요. 상대는 누구지? 어떻게 만났을까? 그런데 그녀는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다만 좋은 사람이에요. 혼자 있는 게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 말만 했죠. 결혼하고 나서 그녀는 자주 보이지 않았어요. 얼굴이 밝지 않았고 오히려 급하게 늙은 것 같았다고 옆집 할머니가 얘기했었죠. 지나가며 마주쳐도 눈을 피하거나 뭔가 말을 꺼내려다 마는 듯한 표정이었대요. 그리고 어느 날부터는 아예 보이지 않았어요. 원래 산책을 나가던 시간에도 창문 커튼은 꽉 닫혀 있었고 초인종을 눌러도 반응이 없었죠. 이상하다고 느낀 건 동대표였어요. 수도요금이 갑자기 몇 배로 뛰었고 관리비도 밀리기 시작했거든요. 평소 꼼꼼하던 사람이었는데 말이죠. 동대표가 전화를 걸었지만 받질 않았대요. 몇 번이고 전화했지만 그대로였고 결국 며칠 뒤엔 전화번호 자체가 해지돼 버렸어요. 연락이 끊긴 거였죠. 사람들은 그때부터 수군대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수상하다는 얘기도 있었고 뭔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분위기였죠. 그렇게 한 달쯤 지나고 나서 바로 그 꽃다발과 유서가 나타난 거예요. 결혼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그녀가 보여줬던 그 수줍은 미소가 생각났어요. 같이 나눠 먹자며 나눠줬던 조각 케이크. 늦게라도 내 사람을 찾은 것 같아요. 라고 말하던 그 목소리가 생생했는데 그 모든 게 단 한 달 만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녀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집은 이미 다른 사람이 들어왔고 전화번호는 폐기됐고 주민등록 주소지도 이전된 상태였어요. 마치 증발하듯 사라졌죠. 남편이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얼굴조차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결혼식도 조용히 치렀고 이웃들에게 인사를 하거나 얼굴을 비춘 적도 거의 없었어요. 인터넷에서 만났다는 소문도 있었고 혼인신고만 했다는 말도 있었죠. 뭐가 사실인지는 누구도 몰랐어요. 다만 그녀가 남긴 그 한 문장, 믿은 내가 바보였다는 그 모든 걸 설명해 주는 것 같았어요. 그녀가 결혼한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외로움. 누구보다 정 많고 따뜻했던 사람이었거든요. 혼자 지내는 노년이 두려웠고 누군가 옆에 있어 주길 바랐던 거죠. 하지만 그 마음이 결국 가장 깊은 상처가 되어 돌아왔어요. 그녀가 사라지고 며칠 뒤였어요. 동네 사람들 사이에선 온갖 추측이 떠돌았죠. 어떤 사람은 그냥 둘이 싸우고 헤어진 거라고 했고 또 어떤 사람은 큰 병이 생겨 요양원에 들어갔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런 얘기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설득력을 잃었어요. 너무 조용했거든요. 흔적도 연락도 해명도 없이 완전히 끊긴 상태였어요. 마치 그녀의 삶이 삭제된 것처럼요. 그러던 중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바로 그 남자, 그녀의 남편이었죠. 평소엔 얼굴도 안 비추던 사람이었는데 동대표를 통해 갑자기 연락이 왔대요.
그녀가 스스로 떠난 거라고 했죠. 자기랑은 잘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짐을 싸서 나갔다고. 연락도 없이, 인사도 없이. 그 말만 들으면 마치 그녀가 모든 걸 정리하고 도망친 것처럼 들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말에 증거가 하나도 없다는 거였죠. 주변에 있는 누구도 그녀가 짐 싸는 걸 본 적이 없었고, 이삿짐 트럭이 들어온 적도 없었어요. CCTV에도 특별한 장면은 남아있지 않았대요. 더 이상했던 건 그 남자의 태도였어요. 아내가 사라졌다고 말하면서도 이상할 정도로 침착했대요. 애타는 느낌도 당황하는 기색도 없이 그냥 상황을 정리하려는 듯한 말투였다고 했죠. 게다가 그녀의 지인들에겐 연락 한 번 하지 않았어요. 아내가 사라졌는데 가족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녀와 가장 가까웠던 교회 지인 한 분이 직접 전화를 걸어 물어봤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남자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다 했고 더 이상 찾고 싶지도 않다고 했대요. 그러면서 슬쩍 그녀가 원래 정신적으로 좀 불안한 편이었다는 말도 했다고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 남자가 뭔가 감추고 있다는 분위기가 퍼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하나둘씩 그녀의 지인들이 나섰어요. 그 중 한 명은 그녀와 가장 자주 통화하던 친구였어요. 20년 지기였고 서로의 사정을 거의 다 알고 있었죠. 그 친구 말로는 결혼 후 한두 번 전화가 오긴 했지만 목소리가 이상했다는 거예요. 마치 누군가 옆에서 듣고 있는 듯한 말투였다고요. 평소에 그답지 않게 조심스럽고 말끝을 흐리고 급하게 끊는 경우도 있었대요. 결혼 전 그녀는 항상 사람들에게 먼저 연락하던 사람이었어요. 외로움을 많이 타서 그런지 안부 전화를 자주 했고 문자가 오면 금방 답장을 주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런데 결혼 후부터는 모든 연락이 끊긴 거예요. 이것만 봐도 뭔가 이상하다는 건 누구나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다 그녀의 큰언니가 직접 아파트를 찾아왔어요. 갑자기 연락이 끊겨 이상하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거였죠.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고 경비실을 통해 남편이라는 사람의 번호를 겨우 알아냈대요.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 않았어요. 몇 번이고 시도하다 겨우 연결이 됐는데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대요. 그냥 혼자 있고 싶어 하니까 걱정 말고 돌아가시라는 식이었다고요. 그 순간 언니는 확신했다고 해요.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그 남자는 자꾸 그녀가 스스로 떠났다고 말했지만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건 그녀다운 방식이 아니었거든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던 사람이 아무 말 없이 짐을 싸서 떠났다고? 그럴 리가 없었어요. 게다가 그 한 달 동안 그녀는 마치 감시당하는 사람처럼 조심스러웠다는 거죠. 그게 모두의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제야 깨달았어요. 그녀는 그 한 달 동안 누군가에게 갇혀 있었던 건 아닐까? 정말 떠난 게 아니라 떠날 수 없었던 건 아닐까? 그리고 그 모든 의심은 단 하나의 문장으로 되돌아갔어요. 꽃다발 아래 남겨진 그 유서. 믿은 내가 바보였다. 그건 후회이기도 했고 동시에 경고였던 것 같아요. 사라진 그녀의 흔적은 예상보다 더 빨리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계좌에서였죠. 그녀의 큰언니가 실종신고를 준비하면서 통장 내역을 확인해 보게 됐어요. 원래 그녀는 돈에 대해 굉장히 꼼꼼한 사람이었어요. 10만 원이 빠져나가도 메모장을 꺼내서 어디에 썼는지 기록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통장에서는 결혼 이후 단 3주 만에 거의 모든 잔고가 인출된 상태였어요. 몇백만 원도 아니고 몇천만 원이었어요. 더 이상했던 건 돈이 한 번에 인출된 게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처음엔 100만 원,
그 다음 날엔 200만 원, 며칠 뒤엔 500만 원 그렇게 조금씩 눈치채기 어렵게 빠져나가 있었어요. 전부 ATM 출금이었고 대면 송금도 아니었죠. 누가 봐도 계획적이었어요. 그녀의 큰언니는 바로 경찰서로 갔어요. 통장 복사본과 유서 복사본을 내밀며 사기 피해라고 주장했죠. 그런데 경찰의 반응은 아주 애매했어요. 그 남자와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는 이유였어요. 부부 사이에 돈을 주고받은 건 증거만으로는 사기라고 보긴 어렵다는 말만 돌아왔죠. 그렇게 사건은 부부 문제라는 말에 가려졌고 수사는 진전이 없었어요. 동네 사람들은 황당했어요. 그녀가 사라지고 통장에서 수천만 원이 빠졌고 유서까지 남겼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무렵 또 하나의 사실이 드러났어요. 그녀 명의로 되어 있던 신용카드가 사라진 이후에도 계속 사용되고 있었던 거예요. 마트, 가전제품 매장, 심지어 가구점까지. 구매 품목을 보니 누가 봐도 새로 이사한 사람이 필요한 물건들이었어요. 이상한 건 그 카드가 사용된 지역이 그녀가 살던 곳과 전혀 다른 지역이란 점이었어요. 시외였고 차로 2시간 넘게 걸리는 곳이었대요. 누가 카드만 들고 다닌 게 아니라 함께 옮겨갔을 가능성이 짙어진 거죠. 그 얘기를 들은 순간 사람들 사이에 쌓여있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이건 단순한 실종도 부부싸움도 아니라고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녀를 고립시키고 자산을 빼간 거라고요. 그렇게 이야기는 그녀의 남편에게로 다시 돌아갔어요. 처음엔 선한 이미지였다고 했어요. 차분했고 말투도 부드러웠고 외모도 깔끔했대요. 심지어 교회에도 몇 번 나왔었고요. 당시만 해도 다들 이제야 제 짝을 만났구나 하고 진심으로 축하했어요. 그런데 그 남자의 정보를 다시 들여다보니 뭔가 묘하게 걸리는 점이 있었어요. 주민등록지 주소지가 한 해에도 여러 번 바뀌었고 직업도 일정하지 않았어요. 사업을 했다고는 했지만 등록된 사업자 정보는 없었고 소득 내역도 거의 없었어요. 신용등급도 매우 낮았고요. 결혼 전에 그녀는 이런 걸 알았을까요? 대부분은 몰랐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혼자 지낸 세월이 길었고 누군가가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을 열었을 수도 있었겠죠. 나이가 들어서 시작한 사랑은 때로는 확인보다 믿음이 먼저 가게 되니까요. 돈이 사라지고 사람도 사라지고 연락마저 끊기자 가족들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침묵하던 작은 조카가 직접 남편이 사는 동네로 찾아갔대요. 주소지를 추적해서 어렵게 위치를 파악했는데 그곳은 아주 허름한 다세대 건물의 지하 1층이었어요. 벨을 눌렀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고 창문은 신문지로 가려져 있었대요. 몇 시간이고 기다렸지만 끝내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 조카는 그 앞에서 찍은 사진 몇 장을 들고 경찰서를 다시 찾았어요. 그리고 물었죠. 이게 정말 단순한 부부 문제로 보이냐고요. 그 순간부터 경찰의 태도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명확한 진술과 금전 흐름, 실종 경위까지 하나둘씩 정리되면서 사건은 점점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지자체 복지센터에서도 이 문제를 주목하기 시작했대요. 고령층 대상 사기, 그리고 가스라이팅에 가까운 관계 통제의 가능성이 언급되면서요. 하지만 그 남자는 여전히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었어요. 그녀가 마지막으로 찍힌 CCTV 영상은 집을 나서던 그날 새벽이었어요. 누군가의 팔에 붙들린 채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계단을 내려가는 모습이었대요. 그리고 그게 지금까지 남은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그녀의 마지막 CCTV 영상이 공개된 이후 사람들은 말없이 분노했어요.
작은 체구에 얇은 파카를 걸치고 고개를 숙인 채 누군가에게 이끌리듯 계단을 내려가던 그 모습. 무슨 말이 더 필요했을까요? 그녀는 스스로 떠난 게 아니었어요. 그 영상이 돌아다닌 뒤로 그녀를 기억하던 사람들이 하나둘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교회에서 함께 봉사했던 지인은 그 남자가 처음부터 뭔가 어색했다고 했어요. 말은 공손했지만 사람의 눈을 잘 마주치지 않았고 대화 중간중간에 질문을 돌리려는 태도가 있었다고 했어요. 특히 돈 얘기가 나올 때면 그녀보다 먼저 대답을 하거나 대화의 방향을 바꾸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냥 낯을 가리는 성격이라 생각했대요. 그런데 돌이켜보니 모든 게 그녀를 통제하기 위한 방식이었던 거죠. 또 다른 이야기도 나왔어요. 이웃 중 한 명은 결혼한 뒤 며칠 지나지 않아 그녀의 현관 앞에서 작은 소란이 있었던 걸 기억했어요. 늦은 밤 누군가 문을 쾅쾅 두드리고 고함을 치는 소리에 나가봤더니 그 남자가 술에 취한 상태였대요. 문 열어 다 내가 잘못했잖아 라고 소리치는 소리가 복도에 퍼졌다고 했죠. 그땐 부부싸움이라 생각하고 넘겼는데 알고 보니 그게 시작이었던 거예요. 하나하나 퍼즐처럼 맞춰지는 증언 속에서 그녀의 한 달은 그렇게 무너지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엔 외로움을 달래려 했을 거예요. 따뜻한 말 한마디, 누군가와 밥 한 끼 먹는 그 평범한 일상이 그리웠겠죠. 그런데 그 마음의 틈을 파고든 사람은 의도적으로 그녀를 고립시켰어요. 결혼과 동시에 그녀는 휴대폰 번호를 바꿨어요. 새 번호는 가족에게도 알려지지 않았고 예전 친구들과의 연락도 모두 끊겼죠. 이유는 간단했어요. 그 남자가 원했기 때문이에요. 한 교회 지인은 그 남자가 지금부터는 우리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며 그녀를 조용히 따로 데려가던 장면도 기억한다고 했어요. 그 뒤로는 봉사활동도 예배도 연락도 모두 사라졌어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주민센터 직원의 말이었어요. 그녀가 결혼한 지 2주쯤 됐을 때 함께 방문해 가족관계 등록부를 정리했다고 해요. 당시 그녀는 말이 없었고 모든 대답은 남편이 했다고요. 이분은 글씨가 불편해서 대신 말씀드린다고 하면서 그녀는 옆에 조용히 앉아 고개만 끄덕였대요. 그녀는 그 순간에도 무언가 말하고 싶었을지 몰라요. 하지만 말하지 못했어요. 아니, 말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녀는 점점 사라져 갔어요. 자기 이름을 스스로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돼 있었고, 자신의 돈, 연락처, 사회적 관계, 일상까지 모두 누군가의 손에 맡겨진 상태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상황이 너무도 흔하다는 거였어요. 실제로 그 시기 지역복지센터에선 유사한 고령자 피해 사례가 몇 건 더 접수됐었대요. 대부분의 공통점은 이거였어요. 최근에 갑자기 가까워진 누군가가 나타났고 그 후 연락이 두절됐다. 누군가는 돈을 잃었고 누군가는 주거지를 빼앗겼고 어떤 경우엔 정신적인 충격으로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대요. 그리고 그 시작은 늘 같았어요. 외로움이라는 단어였죠. 그녀의 사건은 이제 단지 한 사람의 일이 아니게 됐어요. 이건 수면 위로 올라온 사회의 맨살이었고 모두가 마주해야 할 문제였어요. 그녀의 유서는 단순한 후회의 기록이 아니었어요. 믿은 내가 바보였다는 그 말은 한 사람만의 무너짐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쉽게 외면하고 있었는지, 얼마나 무심했는지를 말해주는 문장이었어요. 시간이 꽤 흘렀어요. 그녀가 사라진 지 넉 달쯤 됐을 무렵이었죠. 모든 게 잊혀질 만한 시점이었지만 가족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특히 그녀의 조카가 계속해서 자료를 모았고 자비로 변호사를 찾아다니면서 가능성을 쫓았어요.
그 조카는 일주일에 한 번씩 담당 경찰에게 전화를 걸었대요. 새로 나온 내역은 없는지, 어떤 진전이라도 있는지를 묻기 위해서였죠. 대부분은 아직입니다라는 대답뿐이었지만 어느 날 경찰이 아주 짧게 한 마디를 덧붙였대요. 확인해 봐야 할 거래, 내역이 하나 있어요. 그 말이 시작이었어요. 그녀의 통장 중 하나에서 사라지고 나서도 일정한 날짜에 빠져나간 자동이체 항목이 있었던 거예요. 이상하게도 그 계좌는 모든 잔고가 인출된 후에도 계좌 유지가 되고 있었고, 소액이었지만 매달 어떤 지역의 휴대폰 요금으로 결제가 되고 있었대요. 추적 결과 그 휴대폰은 남편 명의가 아니라 제3자의 이름으로 개통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대금 결제는 그녀의 계좌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죠. 이상한 점은 그 휴대폰 명의자의 주소가 그녀의 남편이 살던 지하 1층 건물과 같은 동네라는 거였어요. 단순한 우연일까요? 경찰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작은 실마리를 따라가다 보니 예상치 못한 사실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 휴대폰 명의자는 과거에 유사한 사건으로 신고된 적이 있었던 사람이었죠. 몇 년 전 다른 지역에서 60대 여성과 결혼한 뒤 재산을 가로채고 사라졌던 혐의가 있었어요. 당시엔 증거 부족으로 기소되지 않았지만 경찰 기록에는 남아있던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사람이 그녀의 남편과 자주 통화했다는 거였어요. 통화 기록을 분석해보니 그녀가 사라지기 전후로 수십 통의 전화가 오갔던 흔적이 있었죠.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뭔가 계획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경찰은 그제서야 수사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기 시작했어요. 명의자의 주소지를 중심으로 탐문 수사가 이루어졌고, 마침내 결정적인 증언을 확보하게 됐죠. 그 동네 편의점 직원이었어요. 그 직원은 한 달 전쯤 나이 든 여성이 불안해 보이는 표정으로 몰래 편지를 건네려 했던 장면을 목격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가 그녀의 팔을 잡아 끌었고 편지는 바닥에 떨어졌대요. 직원은 그 편지를 주워 읽어볼 생각도 못했고 그냥 지나가는 부부싸움이라 생각했다고 했죠. 그 증언은 그녀가 적어도 한 달 전까지는 살아있었다는 증거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녀가 도움을 청하려 했다는 사실이었죠. 경찰은 이제 본격적으로 그 남자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가 기존에 살던 지하 1층은 이미 비어 있었지만 인근 CCTV를 분석한 결과 그가 자주 드나들던 다른 건물이 확인됐어요. 바로 휴대폰 명의자의 주소지와 가까운 다세대 주택이었죠. 체포 영장이 발부되고 경찰은 기습 작전을 벌였어요. 새벽 5시 모두가 잠든 시간에 그 건물을 포위했고 문을 열자마자 남자는 도주하려 했지만 곧바로 체포됐어요. 하지만 정작 그녀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죠. 구금된 남자는 처음엔 완강히 부인했어요. 그녀가 스스로 떠났고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하지만 경찰은 이미 확보한 증거들을 하나씩 내밀었어요. 통화 기록, 계좌 내역, 목격자 증언까지. 특히 결정적이었던 건 그의 집에서 발견된 그녀 명의의 신용카드와 통장이었어요. 그것도 여러 개의 통장과 카드들이 발견됐는데 모두 최근에 개설된 것들이었죠. 결국 48시간 만에 그 남자는 입을 열었어요. 그러나 그가 말한 내용은 상상 이상으로 충격적이었어요. 처음부터 그의 목표는 그녀의 재산이었어요. 인터넷 카페에서 만난 여성들 중에서 자녀가 없거나 연락이 뜸한 노년 여성들을 주로 노렸던 거예요. 겉으로는 다정하게 대하고 심리적으로 의존하게 만든 뒤 결혼이라는 형식을 통해 합법적으로 그녀의 자산에 접근했던 거죠. 그가 밝힌 바에 따르면
자신만의 방식이 있었다고 해요. 처음엔 공감과 이해로 접근하고 결혼 후엔 서서히 그녀를 고립시켰대요. 친구들과 가족들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자기가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만들었죠. 그러면서 동시에 작은 싸움을 일으켜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만들고 마침내 그녀가 모든 자산을 털어 자신에게 건네도록 유도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는 이런 일을 처음 벌인 게 아니었어요. 이미 3명의 여성에게 비슷한 방식으로 접근해 재산을 빼앗았다고 자백했죠. 그리고 놀랍게도 그 일을 혼자 한 게 아니었어요. 몇몇 공범들과 함께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휴대폰 명의자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던 거였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여전히 흐릿했어요. 그녀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 남자는 모른다고만 했어요. 마지막으로 본 게 2달 전이라고 다른 사람에게 인계했다고만 말했죠. 경찰은 다른 공범들을 추적하기 시작했고 결국 휴대폰 명의자도 체포하게 됐어요. 그는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알고 있었죠. 그녀가 그들의 다른 아지트로 이동했다는 거, 그리고 그곳이 시외의 어느 창고라는 것까지요. 긴박하게 현장에 도착한 경찰과 가족들. 녹슨 자물쇠를 열고 들어간 창고는 어둡고 축축했어요. 먼지가 가득한 창고 안에는 작은 침대 하나와 간이 화장실만 덩그러니 있었죠. 온기라곤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마침내 그녀를 찾았어요.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창고 구석에 누워있던 그녀는 이미 세상을 떠난 지 오래였어요. 부검 결과 영양실조와 저체온증으로 인한 사망이었다고 해요. 최후의 순간까지 그녀는 혼자였던 거예요. 그녀의 장례식에는 놀라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평소 그녀가 도왔던 이웃들, 함께 봉사했던 사람들, 그리고 비슷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까지요. 그 자리에선 슬픔과 분노가 뒤섞였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왜 아무도 보호해주지 못했는지에 대한 자책감도 컸죠. 그녀의 큰언니는 장례식에서 작은 편지 한 장을 읽었어요. 그녀가 결혼 직전에 보냈던 마지막 편지였죠. 이제 혼자가 아니어서 행복해요.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주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 편지를 읽는 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건 그저 관계였던 거예요.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라는 확신. 그 간절함이 결국 그녀를 함정으로 이끌었던 거죠. 장례식이 끝나고 사람들은 하나둘 돌아갔어요.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녀의 죽음은 노인 대상 사기라는 문제가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계기가 됐어요. 지자체에서는 1인 가구 노인들을 위한 정기적인 안전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했고, 경찰도 유사 사례에 대한 특별 신고센터를 마련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은 서로를 더 자주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이웃에게 문자 한 통, 멀리 사는 어르신께 전화 한 통.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다는 걸 그녀의 이야기가 알려준 거예요. 그 남자와 공범들은 결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공갈, 감금, 살인,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됐어요. 법정에서 그들은 끝까지 살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판사는 인간의 존엄성을 돈으로 환산한 잔혹한 범죄라며 중형을 선고했죠. 하지만 판결보다 더 오래 남은 건 그녀의 마지막 유서였어요. 믿은 내가 바보였다. 단순한 자책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 같았어요. 우리는 서로를 얼마나 믿고 또 얼마나 지켜주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 그녀가 떠난 지 1년이 지난 어느 날, 그녀가 살던 아파트 단지의 작은 벤치가 놓였어요.
벤치 옆에는 작은 팻말이 있었죠.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줄게요. 그 단지의 사람들이 모금해서 만든 대화 벤치였어요. 누구든 그 벤치에 앉으면 함께 이야기를 나눌 준비가 된 사람이라는 뜻이었죠. 그 벤치엔 매일 누군가가 앉아 있었어요. 때로는 수다를 떨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옆에 앉아 고개만 끄덕이기도 하고, 그렇게 사람들은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연결되어 있음을 느꼈어요. 우리가 그녀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자 그녀가 남긴 교훈은 그거였어요. 믿음이란 게 때로는 위험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믿음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것. 중요한 건 함께 지켜보는 것, 서로를 잊지 않는 것이라는 걸요. 그녀는 사라졌지만 그녀가 남긴 질문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어요. 우리는 서로를 얼마나 믿고 또 얼마나 지켜주고 있나요? 외로움이란 감정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가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줄 수 있을까요? 그녀가 원했던 건 어쩌면 그저 이름을 불러주는 누군가, 오늘 하루를 묻는 누군가, 그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누군가였을 거예요. 그 작은 바람이 이루어졌다면 지금 그녀는 여전히 매주 화요일 반찬 나눔 봉사를, 강아지를 산책시키며 웃고 있었을 테죠. 64세 다시 시작하려 했던 그녀의 삶은 단 한 달 만에 무너졌어요.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어요. 그 이야기는 이제 우리 모두의 것이 되어 더 많은 그녀들이 생기지 않도록, 더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에 무너지지 않도록 경계선이 되어주고 있어요. 누군가의 삶이 무너지는 데는 한 달이면 충분했지만 그 무너짐에서 배우고 다시 세우는 데는 우리 모두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녀의 믿음은 배신당했지만 우리의 믿음은 여전히 희망이 될 수 있으니까요. 자, 여러분. 오늘 전해드린 이 64세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 사회에 깊은 울림을 주는 사연이었습니다. 단 한 달 만에 모든 것을 잃고 결국 생명까지 빼앗긴 이 비극적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남겼습니다. 외로움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될 수 있는지, 또 그 틈을 파고드는 악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준 사례였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서로에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소통하고 돌봄의 손길을 내민다면 이런 비극을 막을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도 혼자 계신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오늘 하루 안부 전화 한 통 어떨까요?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또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함께 나눠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